217쪽에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 뭐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어쨌든 이 시기는 민족의 순환기예요. 민족의 순환기. 왜냐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임병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개니까 임병양난. 그러면서 이제 한문학이 막 그 동요가 되고 또 이 문학 담당층이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문학 담당층이 확대가 됩니다. 문학 담당층의 확대. 여러 계층을 뽑아준다 이 말이겠죠.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 순환에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런 걸 대응을 하는데 요 시기는 이제 전란도 막 겪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겪고 그래가지고 그 218쪽의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순환을 극복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었지만 어때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순환을 겪었지만 막 또 뭡니까 왕이 막 머리도 조아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결과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겪은 민족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뭐 신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잡혀간 사람들의 시련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 좀 써볼까요? 220쪽의 마지막 단락에다가 이 잡혀간 사람들의 시련, 잡혀간 사람들의 시련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0쪽의 마지막 단락에 강항의 간양록 나왔잖아요. 이게 간자가 볼간자고요. 양자가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을 본는 기록이라는 뜻인데 이게 양을 치는 수모를 가리켜요. 간양이라는 게. 양을 치는 수모인데 흉노족에게 잡혀간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양록.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등장합니다. 간양록을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전쟁을 겪고 나서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그 간양록만 알아주시고 뭐 다른 작품들도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책이 있어요. 산성일기 22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산성일기라고 통칭되는 산성일기 병자 나오죠. 그러니까 남한 산성에서의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산성일기니까. 그러겠죠? 뭐 그런 체험을 이야기한 거겠죠. 인조의 뭐 이야기 나오고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가서는 전란을 다룰 수 있어 체험과 박인노. 박인노의 그 전쟁과 관련된 작품이 뭔지 아세요? 선상탄이 선상. 배 위에서 한탄하는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박인노의 선상탄. 그런 작품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구적 상상력 9.1.2 222쪽에 이제 그런 허구적 상상력도 등장을 하는 게 쭉 나와요.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3쪽의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병자호란을 두고 지은 몽유록의 강도 몽유록. 강도가 강화도를 가리켜요. 강화도의 몽유록. 꿈에 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도 몽유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쟁의 참상을 내가 어디 꿈속에 들어가서 지켜보는 이야기가 몽유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작품까지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몽유록들이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 224쪽의 네 번째 단락 정도에 보면 그런 전설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만든 소설 임진년의 이제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그 다음 단락에 셋째 줄 가면 유몽인 어우야담 나오죠. 유몽인의 어우야담 되게 유명합니다. 유몽인 어우야담 거기 한 세 번째 줄인가요? 거기 나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야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들도 쭉 있는데 그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225쪽의 마지막 단락에 박시전 나와요. 박시전. 여성 영웅, 그러니까 여성 영웅, 이걸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해요. 영웅 소설 중에서도 박시전 이게 나오고요. 여기는 좀 안 나오는데
그 이제 여성이 나오는 예를 몇 개 들으면 바리공주가 있어요. 바리공주. 이건 이제 그 일곱 번째 바리가 뭔지 알아? 바리가 뭐예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해속 딸만 나는 거죠. 왕이 일곱 번째 딸이에요. 일곱 번째 딸. 바리. 그래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선약을 드시게 해서 살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리공주도 있고요. 그다음 당금액이 뭐 이런 것들 다 여자예요, 여자. 그다음 유아 부인. 주몽이 어머니가 유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 옛날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뭐 박시전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런 정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정통 한문학의 동요와 지속 226조. 동요라는 것은요, 9.2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동요. 여러분 신분질서의 동요. 흔들린다는 뜻이. 그리고 지속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7쪽의 그 세 번째 줄에 이수광이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수광도 정말 저도 이거 이수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이 지식이 뭐 무슨 백과사전 같은 내용이에요. 지봉유설이라는 책이. 국사 시간에 제목만 들었는데 한문하고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것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이수광의 그 글을. 그것도 다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하지, 옛날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한 걸 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거기 세 번째 줄에 문화의식 전반에 걸친 반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광이라는 사람 등장하고요.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229쪽에 세 번째 달리기 허균이 등장을 하는데, 문설의 전제 경기와 문학론, 문학의 통상하지정, 밑줄 쳐보세요. 통상하지정 229쪽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이게 뭐냐? 상층과 하층이 통하는 거, 이걸 통상하지정이라고. 상층과 하층이 통하는 것을 통상하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과 하층이 통해야 되고, 상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그 통상하지정에서 6줄 내려오면 상어를 사용한다. 이 일상어입니다. 일상어를 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 한문학이 230줄 가면 지속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전통 한문학을 지속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옥이에요. 230페이지의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인가 보면 이옥은 유광옥전을 써서 답안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끝내 급기하지 못한 사정을 그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옥을 제가 마당지에다가도 이옥에 대한 제가 논문을 하나 올렸는데 한번 안 읽으시면 읽어보세요. 이옥이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다른 사람 몰라도 이옥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됩니다. 여기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3쪽으로 가면 9.3 소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등장을 하는 시기가 이제 9점 전이 많이 붙어. 김시습 하면 이제 김시습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이런 그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해요. 최초의 한문 소설. 근데 이제 김시습은 이제 그런 거 금오신화 말고도 전자가 붙은 작품이 많아요. 뭐 손곡, 뭐 이제 허균 같은 사람들 이제, 그리고 손곡산인전, 엄처사전, 뭐 장산인전, 이렇게 전자가 계속 붙입니다. 전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열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거기 23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전은 원래 역사서의 열전에 오르는 인물의 선악을 판정해서 뭐 어쩌 나오죠. 그 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오신화가 나옵니다. 금오신화가 235쪽에 그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문 소설 나오고요. 그래서 금오신화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건 다 한문으로 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길동전 두 줄 내려가면 국문 소설로 창작됐고요. 여러분 장성에 가면,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 파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지어진 지 아주 멋지게 지어졌을 거예요. 꼭 가보세요. 여러 번 갔는데 장성에 그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 다 있어요. 무엇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36쪽의 세 번째 단락에 소설은 대부분 필사본, 붓으로 베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권짜리는 전기수. 자, 전기수라는 거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전기수.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말 안 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모자 돌려, 모자. 돈 던지라고. 그걸 이제, 그런 요전법이라고, 요전법. 돈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책가는 요즘 말로 책 대여점이에요. 세책가 있죠? 책 대여점을 세책가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세 줄대로 반각본이란 말 있죠? 이거는 목판본을 다른 말로 반각본.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각본이 뭐냐라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문학을 공부한 반각본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허균 아까 말씀 나오죠. 거기 제가 전자 많이 붙는다고 했죠? 두 줄 내려보세요. 후기의 문집 속에 뭐 5편, 송국산인전, 엄표사전, 장산인전 보세요. 다 전자가 붙었죠. 그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채척전이 정말 명작입니다. 237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이 조희안의 채척전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고전소설 강도극을 공부하면 나와요.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채척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생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주생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영영전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 막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재밌어요, 내용이. 영영전 이런 거 그렇죠. 하여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운영전 이런 작품들이 다뭐 궁녀와의 뭐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이 나오죠. 238조. 홍길동 허균이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이 많아요. 홍길동전 허균이 다 지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나중에 이제 그 허균을 죽일 때 네가 홍길동전을 지어서 민심을 어지럽혔다라는 말이 없었대요. 만약에 제명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허균은 그래서 능지처참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동물을 막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런 걸로 죽어요. 정말 잔인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썼는데 이 허균은 뭐 간단히 말하면 재상을 꿈꿨어요. 재상. 이 사람은 왕을 꿈꾼 사람은 아니고 재상, 영의정 뭐 이런 재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이제 허균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게 좀 더 대학원 가서 공부하다 보면 허균이 재상을 꿈꿨다는 게 막 논문에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은 전우치전이라든가 이런 작품과고 연관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게 239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도수를 부린 영웅을 내세워서 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상상력 241쪽 9.3.4인데 이거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석보상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줄 내려와 볼까요? 241쪽이 9.3점. 여러분 석보상절이 뭔 뜻이에요? 석보상절 아십니까? 이 석보라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의 족보라는 뜻이에요. 상절이 뭐냐? 자세히 기록했다. 그걸 석보상절이라고. 월인 청강기곡과 석보 이 두 개 합해놓은 게 이제 하여튼 월인 석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하여튼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계보를 써놓은 이야기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적인 이야기들이 뭐 많았다 이렇게 알고 우화소설 241쪽 이건 동물을 의뢰한 거죠. 우화소설 대표적인 게 243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토끼전이 널리 알려져 있더라는 토끼전 모르시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두껍전이나 녹처사연에 막 나와요. 거기 243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녹처사 여러분 녹자가 무슨 녹자죠? 사슴녹자, 사슴녹자, 녹처사 할 때의 녹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초대받지 못한 두꺼비가 산군이라고 하는 호랑이에게 뇌물을 주고 녹처사라고 하는 노루를 무고해서 사건이 벌어졌다. 까치전도 나오고 넘겨보세요. 장기전도 있고 하여튼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 소설을 막 번역과 번안인데 번역과 번안의 차이가 244쪽에 나오는데 번역은 있는 그대로 오는 거고 제가 저번주에 한번 이야기했죠. 번안은 뉴욕을 서울로 고치고 뭐 탐을 철수로 고치고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에 맞게
나온 걸 그걸 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245쪽에 그 백화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보세요. 한문에 능통하던 백화가 뭔지 알아요? 중국의 구어체 표현을 백화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문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원문을 그 한문을 읽다 보면 중국의 구어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연암 박지원의 그 작품에서도 열하일기에도 백화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24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중국 소설을 대거 번역하고 번안해서 자국 소설로 삼았는데 이 베트남이 여러분 이제 등장해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 참고로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베트남에 가면 저 베트남 가보셨죠? 근데 이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잡학도 지식이 많아. 하노이가 있고 하노이하고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이게 하노이와 하롱베이가 왜 하노이가 하롱베이인지 모르죠. 이 하노이라는 게 하내의 베트남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노이가 그 강의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하롱베이라는 거 왜 하롱베이냐면 하룡 플러스 베이. 베이는 많이란 뜻이야. 많이 뭔지 알죠? 곧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들이 인간 세상이 막 좋아가지고 내려왔다가 올라간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올라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하늘에 못 올라가서 그게 이제 그 뭡니까 하나의 동굴이라든가 이런 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어를 공부하다 보면 한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하노이, 하롱베이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베트남어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한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베트남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쭉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운몽이 또 등장해요. 247쪽. 이 책에 보면 나온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구운몽, 홍길동전, 구운몽, 사시남정기 나오죠? 9.3.7. 그런 거. 구운몽의 구자는 뭐냐? 성진 플러스 팔선녀인 알죠? 성진과 팔선녀의 이야기를 나타낸 겁니다. 이 석포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해서 하룻밤만 썼다. 이게 되게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김만중이 그 요도라는 섬에 유배한 건 알죠. 근데 자기 어머니 파평윤 씨 어머니를 위해서 하룻밤만 썼는데 재밌는 거는 구운몽이 여러분 이게 국문본하고 한문본인 거 아세요? 국문본하고 한문본이 있다니까. 이게 그 한문본만 이 두 가지를 하룻밤만에 썼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썼는데 엄청나게 히트를 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녹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생애를 쭉 적어놓은 거고 녹이라는 것도 있어. 무슨 녹. 이거는 전보다 좀 더 길이가 긴 걸 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과 녹의 차이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성진과 양소유 나오는 게 봐요. 구운몽에 대해서 뭐 249쪽 봐요. 249쪽에 그 두 번째 줄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났다 그랬죠. 소유가 뭐라고 했어요? 소유. 잠시 논다. 여러분도 인생 잠시 놀러 왔잖아요. 100년 정도. 잠시 놀다 가는 세상이라는 양소유. 그런 참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려면 끝이 있어요. 이거 이 구운몽만 평생 연구하다가 죽어요. 막 학자들이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50쪽에 이제 문학론이 막 전개가 되는데 뭐 아까도 계속 나왔던 제도직이 또 나왔네. 250쪽의 마지막 단락 둘째 줄 봐요. 제도직이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 제도직이도 나오고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그 뒤에는 그냥 넘어갈게. 이거 뭐 다 할 수가 없고 252쪽에 이제 연암 박지원도 나오죠. 연암 박지원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연암 박지원. 박지원은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법고 창신 창시한다는 법고 창신하고 두 번째는 동심 아이의 마음이 동심의 문학론. 동심의 문학론.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문학론은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비를 잡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잡을락 말락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이 동심의 문학론이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이수광 이건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나 이런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없고 256쪽에 허균이 또 나왔죠. 256쪽에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허균이 앞장섰다. 옛날의 문은 통상화 지정이라고 문선에서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위와 아래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허균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평민의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양반임에도 그러니까 홍길동전이 대표적인 거죠. 홍길동은 그 아시다시피 그 양반과 그런 노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연안 박지원은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이문위희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259쪽에 이거 밑에서부터 밑에서 한 10줄 좀 올라가 봐요. 올라가면 글을 써서 장난거리로 삼아 이문위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장으로서 희롱한다. 이게 이문위인데 연안 박지원은요 되게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냥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입니다.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이문위희라고 했습니다. 이옥도 이제 또 나오죠. 260쪽에 보면 거기 세 번째 단락 이옥은 남녀 관계에 대한 민요를 한시로 옮긴 작업 이연집도 발현했다. 이옥은 아까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민족문학론이 261쪽에 9.4.4에 나오고 262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김만종이 또 나와요. 김만종은 어떤 우리의 문학 이런 걸 되게 강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김만종은 우리의 문학. 그러니까 그 우리의 문학을 해야지 중국의 문학을 본받아가지고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례교육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을 좀 볼게요. 정약용은 26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시가 우리 노래에게 하려고 애썼다. 민요를 받아들인 한시를 짓는 것을 했고 조선시라고 불러요. 조선시. 그 밑에 있는 한자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마지막 줄 보면 감작 조선시라고 나올 거예요. 조선시를 즐겨 짓는다. 나오죠? 조선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사람이다. 그리고 소설 266쪽으로 가면 이 소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론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소설은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옹호론이 있고 옹호론, 배경론이 있다. 소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배격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그 266쪽에 세 번째 단락 보면 소설에 관한 논의는 소설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걸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1쪽에 여류문학이 나와요. 여류문학 나오죠. 270 이것도 앞에 나온 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셋째 줄에 조선 전기에 이르면 사정이 고전되었다. 황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사임당, 송덕봉은 패스 몰라도 돼요. 허초이 나오잖아요.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옥봉도 또 나오죠. 272쪽에 보면 마지막 줄에 황진이 나오죠. 이계랑은 패스해도 돼요. 이옥봉 나오잖아요. 이옥봉.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자, 위향문학이 9.5점이라 위향문학 기억나요? 중인문학이라는 뜻, 중인문학. 위향이라는 게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중인의 문학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위향문학. 그게 등장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278쪽으로 가면 전문 가객이 등장한다. 전문적인 노래꾼. 가객 기억나죠? 가수. 가다는 그룹 사운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둘 게 28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나왔는데 만대엽은 뭐냐? 늦을 만자예요. 늦을 만자. 한자가 늦을 만. 그러니까 느린 노래. 중대엽, 중간 노래. 삭자는 빠를 삭자예요. 빠를 삭자. 이거 수학할 때 숫자 아닌가요? 물론 수학할 때 수로도 익히지만 빠를 삭으로도 익혀요. 그래서 삭대엽, 이걸 수대엽 이렇게 읽으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일단은 삭대엽이라고 했습니다. 빠른 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조는 시절 가져 유행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다. 자, 282쪽에 판소리 광대가 등장을 합니다. 판소리 광대
판소리 광대 여러분이 고창에 가면 고창 신제요. 자, 써보세요. 신제요 생각터가 있어. 그리고 고창에 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 이야기 있죠. 판소리 문학관. 판소리 박물관. 이런 데 꼭 가보세요.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막 그 해설사들이 막 판소리도 부르고 막 그래요. 되게 멋집니다. 그래서 판소리 광대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 광대 좀 저급한 위치에 있었죠. 광대들은. 자, 285쪽에 소설과 관련된 직업이 등장을 한다. 이거 전기수 이런 이야기 했던 거 또 나와.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돼요. 거기 286쪽에 하나 둘셋 다섯째 줄 봐요. 전기수 나오는 거예요. 전기수 나오죠. 뭐 새책방도 그 밑에 다음 단락에 새책 나오고 한각본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책방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을 고객으로 영업을 해요. 여성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나오죠. 새책간 여성을 고객으로 영업을 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실학파 문학이 등장을 해요. 홍대용, 박지원 다 실학파잖아요. 홍대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실학파들이 과학도 많이 잘 알았어요. 290쪽의 네 번째 줄 보면 지구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지전설을 이롭게 천재 위계 질서가 있다는 관념을 타파했다. 이런 식으로 이 실학자들은 과학도 되게 잘했다는 거고요. 자, 연암 박지원은 아까도 법고창신 나오죠. 291쪽 마지막 단락 볼까요? 법고창신. 이때 법자는 무슨 법자냐? 무슨 법자일까요? 본뜰 법자예요. 이 법이 물권법, 채권법 할 때만 법이 아니라 본뜬다는 뜻이 있어. 옛것을 본뜨고 새것을 창조한다. 법고창신. 열하일기 뭐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 293쪽에 9.6.2 이덕무 유독국 나오는데 이덕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덕무? 간서치 들어봤어요? 간서치 안 들어봤어요? 책만 읽는 바보. 책만 읽는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 서울 출신인데 이덕무 되게 유명합니다. 이덕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 규장각의 검서관 여기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요즘 말하면 도서관 사서예요. 검서관이라는 게. 발탁을 해서 재능을 또 발휘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이옥 정약용 뭡니까 295쪽에 등장하고 297쪽 김정희 또 나오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것을 이제 뭐 강조하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299쪽으로 가면 이제 민요시, 악부시가 등장해요. 민요시. 그래서 악부시가 등장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시경 같은 경우가 민요시들이 많아요. 거기 300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시경 나왔죠. 시의 경전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시경의 국풍에 수록된 민요가 뭐 있었어요. 그 시경을 보면 대부분 민요들을 발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시경 읽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시경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려면.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경에 많이 등장한다. 그런 정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의 실상과 변모가 301쪽이 9.7.2에 나오는데 제가 이것도 이야기했죠. 요라고 하는 것과 가의 차이점이 뭐냐? 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붙여봅니다. 양반의 노래. 상층부에 넣어서 상층부. 요는 뭐예요? 하층부. 가는 뭐예요? 악기를 동반해. 악기 동그라미. 근데 요는 악기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요는 악기가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의 노래고요. 304쪽에 이제 그래서 한시가 민요를 막 수용을 하게 된다. 한시들도 민요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수용을 한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뭐 그런 정도 뭐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문시가의 한역 거기 306쪽으로 가면 국문시가를 이렇게 한문으로 다시
하는 작업을 또 해요. 국문 시가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소학부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307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봐보세요. 번역시 이름을 소학부. 소학부는 우리나라의 악부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악부. 자, 악부가 뭔지 그 다음 단락에 가면 나와요. 308쪽에 9.7.5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봐봐요. 악부는 옛적 중국의 누구 때?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악부가 소학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들이 등장하는데 이 소학부는 고려 가요를 한시 형태로 쓴 거다. 기억나시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311쪽으로 가면 9.8 시조의 변이와 사설 시조가 등장해. 사설 시조. 마지막 그 종장 척구만 갖고 나머지 다 길어지죠. 그러니까 사설 시조가 등장을 하니까 시조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사설 시조의 등장은 시조를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설 시조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시조가 사라지는 계기. 그리고 313쪽에 윤선도가 빼놓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단락. 자, 윤선도 어디 가면 있다? 보길도에 가면 있어요. 보길도. 여러분 보길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호에서 논의는 흠치를 자랑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윤선도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대부 시조가 나오는데 314쪽. 사대부 시조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사대부 시조는 솔직히 딱딱해요. 읽어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뭐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뭐 자연을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시조는 이야기 좀 기녀 시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대부 시조가 쭉 있는데 처음에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됐다가 나중에는 뭘로 가요? 강호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게 써놨는데 사대부 시조는 처음에는 뭐라고 충절을 노래한 시에서 어디로 가요? 강호를 노래한 시로 바뀌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317쪽에 작자층이 확대했다는 변모 나왔죠? 거기 317쪽 거기다 땡땡 전문 가객 집단의 본격적인 등장 여기 써서 전문 가객 집단의 본격적인 등장 이게 작자층이 확대한 변모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무명시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무명시라는 건 알죠? 작자 미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대부들이 막 이렇게 시조 같은 거 썼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힌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18조 9.8.4 전문 가객 음악을 전문 영역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수의 가수가 등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 가객이라는 게 가수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1쪽에 가면 사설시조가 등장해 나오죠. 9.8.5 사설시조 종장의 첫 구절만 세 글자고 나머지는 다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설시조의 대표적인 게 322쪽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정철에 뭐 나왔죠? 장진주서 나왔잖아요.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나오는 그런 시가 또 나옵니다. 무명시도 아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325쪽으로 가면 가사가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대부 가사 그 여러 가지 등장을 하는데 이 가사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가사도 여러분 이제 가사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사대부 가사들이 327쪽부터 나옵니다. 327쪽부터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 내려가면 민우룡이 찾았죠. 제주도 기생과의 사랑을 그린 금누사 이런 것도 있어요.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경험한 바를 고백했다. 금누사 같은 작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7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초원사 나왔죠. 영혼을 불러드리는 노래. 그러니까 죽은 군사들 임진왜란 때 그 군사들 이제 이야기한 노래도 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유배와 여행의 체험이라고 나왔죠. 9.9.3에 유배가사들도 등장해요. 유배가사들도 등장하고 기행가사도 등장하고 특히 이제 뭐 유배가사는 이제 만분가라는 것도 있어요. 만분가 난 정말 분하다. 내가 유배 온 게. 그 다음에 331쪽 역사와 지리 이거는 넘겨보세요. 다른 건 뭐 몰라도 돼. 여러분 그 332쪽의 세 번째 단락이
인가에 보면 역사와 함께 지리에 대한 지식 김정호 대동여지도 이건 알아야 되겠죠. 대동여지. 그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 밑에서 여섯째 줄 택리지. 택은 선택할 택자의 마을 리자거든요. 마을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글 택리지. 이걸 알아두십시오. 뭐 그런 것들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세태에 대한 묘사, 뭐 교훈 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333쪽의 마지막 단락이 밑줄 있어요. 첫째 줄. 교훈 가사는 권농 가사 밀접해. 그러니까 농사를 권장하는 게 교훈 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권장하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농가 원령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334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농가 원령가. 이게 원령체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정약용가 등장하죠. 정약용의 아들. 그 다음에 335쪽에 이제 세태를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도 막 등장합니다. 세태, 그 당시에 세태를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337쪽에 9.9.7 바로 윗단락 하층민이 스스로 지은 가사를 찾으면 난리가 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층민의 어떤 슬픔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방 가사가 등장해요. 규방 가사. 이것도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규방 가사의 대표작이 뭐라고 했어요? 규원가. 338쪽 네 번째 단락 허초이가 지었다는 규원가, 봉선화가 이런 것도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런 그 작품 나오자면 다 할 필요 없이 이걸 대표하는 작품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0쪽 340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화전가 있죠. 화전가.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의 어떤 심정을 쓴 게 화전가예요. 이거는 이제 작품으로 여러분 읽어야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343쪽 보면 마지막 단락에 노처녀가가 있어요. 노처녀가 시집을 못 간 것을 한탄하는 노래. 왜 나는 시집을 안 보내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노처녀가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도 등장을 한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6쪽으로 가면 이제 한문과 국문 이런 것들도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박지원이 그 348쪽의 그 세 번째 단락 나왔죠? 이 열하일기가 등장. 열하일기 청나라의 각종 전문을 기록한 정말 명작이에요. 열하일기는. 그래서 열하일기의 길로 막 여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일기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349쪽에 중간 정도에 가면 한 중간 정도에 가면 5줄 내려가면 개축일기란 말 나오죠. 개축일기가 그런 예다.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궁궐의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자, 350쪽에 몽유록 가전체. 이거 다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잖아요. 몽유록.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규중치도 쟁론기라고 352쪽에 두 번째 단락에 한 7, 8째 줄에 가면 주방에 7명의 벗이 막 뭐 골무가 나달랐다 이런 거 있었죠. 바늘이 내가 똑똑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설화, 야담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 358쪽에 이 도미설화가 나와요. 358쪽에 밑에 두 번째 단락. 지배자가 백성을 괴롭히는 게 도미예요. 도미의 아내가 이걸 이제 관탈민녀형이라고 하는데 관에서 백성의 여인을 빼앗았다. 그걸 관탈민녀라고 하는 거예요. 민녀형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뭐 그리고 박지원의 한문 단편도 뭐 359쪽 다 했던 이야기예요. 359쪽 박지원의 한문 단편 9.11.3에 등장하고 여러분 박지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옥도 361쪽에 보세요. 이옥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이 사람도 서울 출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관직은 차지하지 않고요. 주로 글을 써가지고 먹고 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363쪽으로 가면 소설의 성장과 변모라고 해서 홍길동전으로 이제 영웅적 소설이 나눠져서 하나는 역사형, 하나는 뭡니까 창작계. 그러니까 여기 역사 영웅 소설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역사형이 있고요, 창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형은 실제로 임경업 실전 인물이잖아요. 근데 조웅전, 유충열전 이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유충열, 충과 열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창풍운전, 풍운하란 말이에요. 역사형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364쪽의 셋째 줄에 보니까 역사 분담 소설과 창작 분담 소설이 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와요. 역사형 이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 주인공이 368쪽에 바리공주 제가 이야기했죠. 368쪽 마지막 줄. 바리가 벌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째 딸로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36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금방울전 금령전 나왔죠. 이 영자가 방울 영자예요. 금령전 영자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것들도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성 이야기도 막 등장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71쪽 구운몽 보세요. 이 책이 보면 약간 좀 지치는 스타일이에요. 책이. 왜냐면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술 먹고 그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럴 것 같아. 구운몽 사시남정 이거 다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77쪽의 대장편 소설. 이게 이제 대장편 소설이 역사 소설이 역사 소설이라고 씁니다. 대장편 소설 나오죠. 그래서 대장편 소설은 여러분 뭘 알아둬야 되는지 아세요? 380쪽의 셋째 줄에 궁중 여인들의 도사질 낙선제 네모처럼 낙선제 창덕궁이라는 낙선제가 있죠. 이게 예전에 궁중 도서관이었어요. 요즘은 낙선제가 도서관 아닌데 예전에는 이 궁중 도서관. 그러니까 밤에 궁녀들이 할 일이 없어. 책을 읽는데 이 낙선제 본 그런 거는요, 막 기본적으로 200권짜리 200. 요즘에 토지 24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책 하나가 200권 있다니까. 1년 동안 읽어야 돼 막. 그런 작품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382쪽 봐봐요. 명주 보월빙 두 번째 단락 나오죠. 이게 100권이야 100권. 보세요. 뭐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런 책들이. 뭐 180권도 있고 뭐 이런 엄청난 뭐 있고 그다음에 애정소설 384쪽 애정소설 나오죠. 그 애정소설은 금오시라도 애정소설이에요. 맞죠? 양생과 죽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 385쪽 넷째 줄 금오시나 영영전 운영전 뭐 등장하고 그 다음에 387쪽이 세태소설 세태를 비판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그냥 세태를 비판한 작품인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춘풍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388쪽에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 이춘풍 나오죠. 이춘풍 나오잖아요. 이춘풍전 이춘풍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기생한테 훌려가지고 돈 다 뺏기잖아요. 아내가 남자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그 데려오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옹고집전. 그 다음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진짜를 대신하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90쪽으로 가면 서사무가가 등장해요. 판소리 소설. 그러니까 서사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가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거라는 것이고요. 무가. 그러니까 무가는 다 뭐예요? 교술 무가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392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을 보세요. 문학 갈래의 특징을 들여 말하면 무가는 대부분 뭐라고 나왔어요? 교술 무가 나오죠. 마지막 줄,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가는. 그리고 394쪽의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볼까요? 그 밑줄만 치세요. 밑줄. 서사 무가가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그래서 구민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디 많이 가요? 제주도를 많이 가요. 제주도를. 봄풀이도 있고. 거기 395쪽이 둘째 줄 본풀이가 뭐냐? 근본을 풀어낸다. 근본을 풀어내는 게 본풀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풀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 39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비극적 서사민요에 다루는 문제가 시집살이의 고난. 시집살이가 엄청 고난스럽다는 것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399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밑줄 주세요. 판소리는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나와요? 서사무가에서 유래가 돼요. 서사무가라는 곳에서 판소리가 유래가 된다고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모노 오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국인 여러분에게 What does 판소리 mean? 그러면 코리안 모노 오페라는 영어로 읽을 때는 아퍼라고 합니다. 아퍼. 이걸 아퍼. 오페라 이러면 안 되고요. 코리안 모노 아퍼. 이게 영어적 표현이에요. 판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뭐 무당 분놀이도 있고 꼭두각시 이건 다 앞에서 좀 설명드린 거잖아요. 무당 분놀이나 그
405쪽에 그다음에 407쪽에 보면 꼭두각시 놀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첨지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게 거기 409쪽에 보세요. 409쪽에 거기 네 번째 단락에 이름이 하나만 아니다. 남사당편은 덜미라고 하고 구경꾼들은 꼭두각시. 박첨지 여러분 박첨지 음이라고 써졌나요? 박첨지 노름이에요. 노름. 홍동지 노름. 그래서 이 박첨지가 이거 1학년 때가 아마 공부했을 텐데 꼭두각시 남편인 허름한 영감이고 거기 홍동지가 나와요. 홍동지. 이 붉은홍자 써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걸 희화화 여기 그 410쪽에 세 번째 단락에 열째 줄 좀 내려가 보면 투쟁을 희화화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 있지 않나요? 투쟁을 희화화가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그걸 희화화라고 해요. 희화화는 뭐라고? 웃기게 표현하는 노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춤이 이제 마지막을 나오는데 417쪽에 뭐 동산 탈춤 막 나와요. 마지막 단락을 좀 마칠게요. 탈춤은 마지막 단락. 18세기 이후에 새로운 상황에서 밑으로부터 대두한 혁신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탈춤이 아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자기의 가면을 쓰는 노래. 그래서 그 두 줄 내려가면 밑줄 써요.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을 박진감 있게 구현하고 하층 민중의 생활 의지와 어긋나는 지배체제의 허위를 다각도로 비판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인 상태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양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탈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정도로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요런 제가 이걸 2주 만에 끝낸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좀 잡고 다시 정리하면 이 목차 있잖아요. 목차를 다시 한번 쫙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차 이거 3장만 잘 봐도 제가 볼 때는 25문제 중에 한 15문제는 맞을 수 있어요. 목차만 잘 보고 그 다음에 이 국문학의 역사는 공부를 할 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합니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보면서 있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보시면서 보면 조금 머릿속에 그래도 아이디어는 좀 오죠? 어떻게 가는지. 목차를 제가 강의하고 쭉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방송을 어차피 들으셔야 되니까 방송을 들으시고 기출문제 같은 걸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 절대로 과락은 안 나고 제가 이야기 과락 방송대 시험을 어차피 50점에 48점 맞아. 그러니까 기말 시험 볼 때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1, 2, 3, 4가 있으면 1, 4를 빼고 2번을 쫙 긋거나 3번을 쫙 그어요. 막 2번 긋고 3번 긋고 하지 말고 그래 놓고 내가 아는 이건 1번이야 이건 3번이야 이거는 4번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시간이 막 편안해. 근데 처음에 막 이거 막 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픽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뭐 6문제, 7문제만 많이 통과할 거 아닙니까? 너무 막 시험에 연연하지 마시고 쫙 그어놓고 처음에는 쫙 그어놓고 그 다음에 푸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뭐 그냥 B학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거. B학점이나 좀 잘하면 A학점 맞고요. 어쨌든 국문학 역사 과목은 너무 막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흐름이 시조 고려 뭐 이렇게 흘러간다는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